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가 더 쉽고 중요하다는 메시지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재차 반박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확정하면서 보수 진영에는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네, 관련한 내용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또 정호김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부동산 관련해서 메시지들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어떤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비판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 어제 심야에 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은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라면서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 지금 이런 공방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저는 좀 상당히 안타까운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동산 투기, 이 망국적인 투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하면은 결국은 뭐 주거 안정이 불안정한 것을 넘어서 자산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 그리고 또 생산적인 부분에 이 자본이 흘러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정상적으로 발전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투기를 잡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차례나 지금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정도인데 결국 이제 이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결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과세 이걸 이제 유예를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종료할 거냐. 그런데 종료하는 쪽으로 이재명 대통령 이제 가닥을 또 잡았고 동시에 또 던진 메시지가 부동산 나는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내놓은 그 사례가 코스피 5천도 내가 달성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 시절에 계곡 하천 정비 이것도 내가 해냈지 않느냐.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은 부동산 시장을 내가 안정시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 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뭐 집안 싸움 또 그리고 윤어게인 문제로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권 정당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좀 생산적인 정치 하는데 국민의힘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젯밤에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올렸고 오늘 아침에 다시 국민의힘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부동산 안정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그 중요한 거는 결국 부동산이 안정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밤마다 이렇게 SNS에 이제 글을 올리면서 여야 간의 논쟁에 불이 붙은 상황인데요. 내용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코스피 5천 넘었습니다. 지금 5,300까지 올라가잖아요. 뭐 계곡 정비도 잘 했겠죠. 그런데 부동산과 코스피를 등치시켜갖고 그걸 잘했기 때문에 부동산도 잘 될 것이라는 주장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동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에 6만 호 이상의 이제 주택을 더 공급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집값을 잡기 위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한 그런 그 정책을 지금 유예를 이제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무주택자를 생각한다면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지금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 없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상의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큼 중요한 거는 그 주택과 동반하는 인프라도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집의 숫자를 늘린다 그래가지고 그 집의 뭐 어떤 규모라든지 또는 주변 환경이라든지 학교, 어린이집, 그다음에 교통
이런 것까지 이제 동반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집의 숫자만 늘리는 걸 가지고 만족해하는 국민의 요구 사항도 훨씬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코스피가 증가된 것도 역시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그 AI 분위기라든지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연동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환율하고도 연동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 불가능할 것 같냐 그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잘 안 되더라고 또 토로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서로 이렇게 오기를 부리듯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한번 토론을 허심탄회하게 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 대안인지 이거는 이제 대통령의 소통의 방법 내지는 스타일과도 통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어린애들 유치원생처럼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자극적인 발언인데요. 여야가 이런 언어를 구사하는데 특히 대통령을 포함해서 좀 점잖게 그러면서 뭔가 정말 진정성 있는 대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분위기 그런 거를 잘하는 국내외 대통령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그리고 벤치마킹 해서는 안 될 방식이 저는 트럼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쟁의 도구로 쓰이는 부동산 대책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히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실패한 문재인 대통령 당시의 부동산 정책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종합해가지고선 뭔가 이번에는 진짜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더 필요한 상황 아니냐 봅니다. 예, 또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글에 대해서 또 다시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반박을 했거든요.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용어를 가지고 계속 상대가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초당적으로 구체적인 부동산 안정 대책을 정치권이 내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제 정부도 정책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국회에서 입법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했는데 토론회 같은 거는 당연히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 부동산 대책 좀 특위를 만들어서 여야가 좀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시민 공청회 같은 것도 당연히 좀 함께 열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설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좀 구체적인 지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일단은 재개발 규제 완화를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개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입니다. 제가 재개발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주택 공급을 이유로 재개발 규제를 또 완화하면 결국 이제 부동산 광풍이 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투기 강풍 때문에 수도권의 집값이 더 불안정해진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급 시기가 너무 늦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공급 시기가 너무 늦다라고 주장한 것은 지금 착공 시점이 2028년 이후고 통상 한 30개월 정도 공사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빨라야 실제 입주는 5년이나 된다라는 이 지적이 있는데 이 지적은 저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입주까지 5년이나 걸리면 그러면 5년이나 걸리지 않고 그럼 빠르게 입주할 수 있는 그러려면 이제 빠르게 건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빠르게 건축을 하려면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땅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태릉 골프장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서울시 시유지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가 전혀 협력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부분은 맞는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태릉 골프장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대통령이 어제 SNS에도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종묘 앞에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에 주택 공급은 안 되는 것이냐라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를 겨냥한 발언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반박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종묘 앞은 되고 태릉은 안 되느냐 그러는 것이고요.
오세훈 시장은 그럼 태능은 되는데 종묘는 왜 안 되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지금 방송국 주변에도 고궁도 있고 또 조금 멀리 덕수궁 앞에도 뭐 좋은 아파트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사람들의 수요를 당기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 신경전을 벌일 게 아니라 그런 종묘도 살리고 태능도 살리면서 종묘 앞에도 짓고 태능에도 짓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자기 부분만 보면서 그 반대를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논쟁을 부리는 것이 과연 그 주택 수요를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대통령과 시장이 당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식의 정파적 논쟁을 벌이는데요. 저는 정파적 논쟁 빼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서울에 무주택자가 많다 그러는데 지금 서울로 더 몰리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분산시키고 대통령이 지금 뭐 요번에도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 그 시와 도를 지금 통합하는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국민들로 하여금 굳이 서울에 안 살아도 내가 자긍심을 갖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심리적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심리에 예민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자꾸 집값을 수도권을 중심으로서 규제를 하니까 아, 이거 서울에 안 살면 내가 도태되는구나, 제외되는구나, 배제되는구나 이런 심리를 더 가중시킨단 말이죠. 그러면서 태능과 종묘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거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태능도 중요하고 종묘도 중요한데 태능 근처에 멋진 주택을 지어서 서울 시민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종묘 주변에도 지금 종묘에 뭐 바짝 붙어서 짓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종묘는 이미 지하에 주차장 시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좀 현실적으로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선 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치에 매몰되어 있는 뭐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논쟁을 보면. 예, 이렇게 서울시와 또 의견차가 있었고 여야의 전선도 계속해서 이 129 정부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계속해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핵심이 빠진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맞받았고 민주당은 또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적 몽리다라고 했습니다. 입장차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계속 같은 주제가 나오고 있고 네. 같은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여당의 문제만이 아니고 야당의 문제만이 아니다. 정치권이 서로 당신 탓이다라고 내탁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이제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급이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 기간만 30개월 걸리기 때문에 당장 계획을 세우고 또 착공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30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뭐 특히 이제 서울에 주택 공급이 굉장히 좀 부족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서울시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협조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 구체적인 부분이 이제 태능의 골프장 부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종묘 앞 개발 문제 그리고 태능시 골프장을 주택 부지로 개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지금 이중잣대라고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종묘 앞을 개발하는 문제는 종묘 앞 개발 문제이고 태능시시 골프장을 주택부지로 개발하는 문제는 또 주택부지 개발의 문제다. 이걸 가지고 뭐 이중잣대 공방을 펼칠 거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태능시시 골프장을 저는 과감하게 저는 뭐 주택지로 개발해서 주택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맞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비난만 할 자격은 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윤석열 정권에서 2022년 8월에 임기 내에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러면서 서울에 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50만 호를 공급했습니까? 공급하기는커녕 뭐 12.3 내란 해가지고 본인이 탄핵돼서 물러나가지고 완전히 이게 지금 공중에 뜬 이런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또 국민의힘이 책임을 느낀다면
이거는 좀 초당적으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야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파당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제 과거 정권 얘기를 하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되돌이표로 누가 더 잘못했느냐를 서로 경쟁하듯이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무의미하고 시간 낭비 같은 일이고요. 지금 아까 뭐 태능과 종묘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강남의 재개발 규제를 풀어준다라면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북에 재개발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묶어놓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시 강북의 시대 뭐 여러 가지 모토도 나오지만은 그러면은 강북에 계신 분들은 계속 그 상황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까 선거를 의식한다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수 정권이 잘해서 주택 정책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거를 벤치마킹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벤치마킹 하는 자체가 보수 정권의 그 정책을 인정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쪽에서 진보 정권이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도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막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유권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전향적이면서 대화가 되고 소통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정당에 표를 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유권자들의 수준보다 정치인들의 수준이 미치지 못하니까 계속 정파적 얘기를 하면서 자기 당이 하는 것만 옳다 그런다든지 아니면 과거를 다시 그 상기시키면서 니네는 그렇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네, 사실 이게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한 소통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글을 올린 것도 그렇고 최근에 설탕 부담금 논란 또 오늘도 올리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SNS를 통한 소통 행보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그건 뭐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다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잖아요. 이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처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뭐 타운홀 미팅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공개적으로 지금 다 모든 국정을 공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SNS를 통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설탕 부담금 문제라든지 또는 뭐 다주택 중과세 유예를 종료하는 문제라든지 부동산 대책 문제라든지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일단 정치가 투명해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굉장히 충족시켜준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정치적인 효능감이 좀 높아진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행정에 저는 책임감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얘기한 것을 본인이 번복하거나 이걸 굉장히 무책임하게는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답게 말에 좀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거야말로 오히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대통령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지금의 시대 또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통령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답변을 해주셨고 말씀해주신 대로 뭐 어떤 말의 무게를 지적하는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대의 정치잖아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인상에 남는 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국정을 운영하면서 법을 통과시켜야 될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직접 그 국회를 찾아가가지고 공화당 의원들과 일일이 소통을 한다든지 상당히 낮은 자세로 겸허한 모습. 심지어는 오바마 대통령이 말입니다. 오사마 빈 라덴을 공격해서 그 사살하는 그 작전이 전부 TV에 방송되는데 그 오벌 오피스에서
오히려 커맨더는 중심에 앉고 대통령인 오바마는 옆에 앉아서 매우 경청하면서 겸손하게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어필하거든요. 지금 트럼프요. 지지도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요. 트럼프의 행태를 보면 왜 지지도가 바닥을 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그 부동산도 그렇고 그 설탕 그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설탕 부담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수 정당의 지지를 표하고 있지만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이 국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국민의 건강이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일부 상품에 대해서 설탕 부담금, 탄산음료인가요?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미국 어린이나 미국 성인의 비만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이 탈권위적 소통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권위주의적이어서는 안 돼요. 권위주의적이라는 건 뭐냐? 넌 그것도 몰라? 어린애같이 얘기해. 유치원생이야 너? 이건 권위주의적인 거예요. 상대방을 완전히 이렇게 억압하듯이. 그런데 권위, 탈권위라는 건 뭐냐면 내가 높은 권력과 위치에 있다 그래가지고 허세를 부리거나 위압감을 주지 않고 아주 오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바마를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권위적인 거예요. 권위가 있으면서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탈권위적이면 안 돼요. 탈권위주의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권위는 있어야 돼요. 권위는 무엇이냐? 권력과 다른 거죠. 권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게 하는 걸 권력이라고 한다면 권위는 뭐냐? 우리 같은 국민이 저 대통령의 말이라면은 정말 진정성이 있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야지. 하게 만드는 게 권위예요. 권위는 있어야 합니다. 권위주의는 배제해야 되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명된 이후에 후폭풍이 거센데요.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주말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또 지도부 사퇴를 촉구했고요. 지도부는 이 사퇴 요구에 당대표는 전 당원 투표로 선출된 자리라면서 재차 일축을 했는데요. 주요 발언 듣고 대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치 학살을 자행한 그를 결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당이 과거의 문제에 매몰되기보다 단일 대우로 단합된 모습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대다수 당원들이 바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관련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최종 제명했고 또 주말 여의도에서 집회까지 열렸는데 한 전 대표의 이제 향후 행보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거든요. 뭐 법적인 대응을 할지 아니면은 또 무소속으로 6월 선거에 출마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 굉장히 백척간두의 정치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정치적인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지금 정치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크게 한동훈 전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인내하는 것입니다. 계속 인내하면서 기회를 노리는 것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본인이 창당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번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내하는 것은 뭐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느냐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할 것 같지는 않고 두 번째로 이제 창당과 관련해서 창당을 하려면은 결국 친한계 국회의원들이 탈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탈당하겠다라는 그런 친한계 의원들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창당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그래서 이제 남은 선택은 무소속으로 이번에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인데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출마하는 것보다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 되겠는가? 대구 지역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대구에서는 나름대로 승부를 좀 걸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대구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 주호영이라든지 윤지옥이라든지 이런 중진 의원들 포함해서 최근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 의원까지 해서 한 4-5명 정도가 지금 대구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4명 중에 1명이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이 되면 그 지역구는 이제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나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산을 굉장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계속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대구 지역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대구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경치할 결심을 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안 주니까 결국 본인이 대구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복당을 해가지고 공천을 받아서 대구시장에 당선이 됐고 또 결국 본인이 대권 후보가 안 됐지만 대권에 도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그런 모델을 한동훈 전 대표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한 전 대표에게 여러 선택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미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에 대한 판단들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가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열려 있어요, 판단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그 단계라는 사건이 좀 민망한 건 사실이에요. 그거 잘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과연 전직 당대표를 그리고 본인이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가족이 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고 있는데 마치도 연좌제처럼 제명을 시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보면 우리 헌법상 정당 민주주의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럼 장동혁 대표는 본인은 윤리위원회라든지 당무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움직여서 자기와는 관계없다 그러는데 일련의 행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정당 민주주의보다는 파당적 리더십을 통해서 지방선거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자신의 당내 장악력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장 대표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데 정치라는 거는요.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라는 거는 상식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지금 법적 조처를 취할지 아니면은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지 또 많은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대구 나갈 것이다, 부산 나갈 것이다, 평택 나갈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인천 계양을로 가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나는 큰 정치를 합니다. 왜 그런 말 하잖아요. 기억하십니까? 11.6 때 박 대통령 시해될 때요. 김재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각하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필요한 사람은요. 누가 됐든 정치를 대국적으로 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행보를 하든 한동훈은 대국적이다라는 인상을 주는 일이 과제겠죠. 네. 자,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좀 짚어봤고 저희가 민주당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로 잠시 중단되긴 했습니다만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다시 재점화될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정청래 대표가 지도부와 충분한 교감 없이 이렇게 합당을 추진했던 게 논란이 되는 모양새인데 지금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당내 분위기는 굉장히 좀 어수선하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과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제안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성사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불투명하지 않나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제가 또 실제로 조국혁신당의 핵심 고위 간부에게 물어봤어요. 앞으로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본인이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좀 불투명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 이 텔레그램 메시지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노출된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른바 미락설을 얘기하고 뭐 타격 지점까지 얘기하고 뭐 당명 변경 불가 등등 굉장히 농도 짙은 그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것만 봐도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합당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지금 정청래 대표하고 그리고 조국 대표하고 두 사람 사이에 미락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공공연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에 대해서 미락이 있었느냐? 두 사람이 공동 대표로 하기로 한 공동 대표설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어떤 뭐 지분 나누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국혁신당의 서항진 대표 같은 경우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우리는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도 단지 제안만 했을 뿐이다. 결국 이제 당원들이 결정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뭐 민주당의 최고위원들 반청 인사 3명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더민초를 중심으로 해서도 또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고위원이 총 9명인데 현재 중립적인 입장을 제외한 이 3명을 빼면은 한 뭐 6명 정도는 3대3 굉장히 팽팽한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3명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합당의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합당 추진이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최고위원들의 선택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당내 불협화음이 조금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도부의 리더십과도 연관이 돼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3자가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정확할지 모르지만 또 멀리서 바라보는 게 정확할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합당은 언젠가는 할 거라고 다들 생각은 하고 있었죠. 상당히 그 어렴풋하게. 근데 왜 지금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예민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또 정청래 대표의 뒤에 마치 더 커 보이는 그것도 이제 인식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김어준 씨가 자꾸 어른거린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정치의 초식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어떤 대권을 향한 여당 내의 그 재조직화가 벌써부터 시도되는 것인가? 이거 대통령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래도 차기 당권 경쟁에서 김민석 총리를 지금 미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여러 가지 또 방증들이 나타나고 또 한간에는 뭐라 그러냐면 정청래 대표가 대표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1대1로 만난 적이 없다. 내지는 뭐 요번에도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식에서 조국 대표와만 악수를 하고 인사를 했다. 별 예민한 얘기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데 조국 대표는 또 뭐라 그랬냐면 정청래 대표와 썸을 탈락말랑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들이 많나 그러는데 썸 타는 것도 자기가 원하니까 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각자의 정치적 이해가 작동하는 것이고 아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관계가 상당히 유연하지는 못한 것 아닌가라는 인상을 주는 텔레그램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주말 정치권 소식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또 정호김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